자, 이번 차시에서는 앞서 저희 살펴본 고글전류 렌즈와 비구면 렌즈에 대해서 교환을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환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글전류 렌즈를 사용하는 목적은 이제 가장 큰 목적이 렌즈 두께 현감을 목적으로 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했었는데요. 그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안경 렌즈 재료가 갖추어야 할 이제 요건들에 대해서 앞서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렌즈가 갖추어야 할 주요 요소는 이제 일단 시력 품질이 좋아야 된다. 즉 광학적으로 안정적이어서 선명한 상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부분이고, 착용감이 좋아야 한다. 가벼워서 오랫동안 착용했었을 때도 큰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 그런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렌즈가 계속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이제 렌즈 재료 부분이나 아니면 설계 부분이나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방향은 가능하면 좀 더 얇고 가볍고 그리고 또 이제 광학적으로도 안정적인 그런 렌즈로 계속적으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량성을 위해서 기존에는 유리 렌즈를 사용을 했지만 지금은 플라스틱을 사용을 하고, 또 플라스틱에 있어서도 얇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고글전류 렌즈가 이제 개발이 된 거죠. 개발이 되고, 계속적으로도 조금 더 이 고글전류 렌즈가 가지고 있는 좀 이제 두께가 얇아지는 부분이 있지만 또 광학적으로는 좀 불안정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려고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내용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굴절력이 큰 렌즈, 이제 시력이 안 좋아서 도수가 높은 이런 렌즈를 착용을 하게 되는 경우라고 하면은 이제 마이너스 렌즈, 근시라서 마이너스 렌즈인데 도수가 높은 마이너스 렌즈를 착용했었을 때 특히 이제 가장자리 부분이 이제 많이 두꺼워지겠죠. 그래서 안경으로 만들었을 때 안경테의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렌즈가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부분 영역이 많이 들어가면 갈수록 두꺼워지고 무거워지는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리고 플러스 렌즈 같은 경우에는 중심 두께가 더 이제 두꺼워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금 더 얇고 가볍게 사용하기 위해서 고글전류 렌즈가 선택되어진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고글전류 렌즈는 이제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만, 알고 계시는 두께가 얇아진다라는 부분이나 아니면은 굴절률이 높은 렌즈이다 보니까 좀 상해 선명도가 이제 조금 떨어진다,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형태적인 부분을 조금 짚고 넘어가자면 형태가 좀 평평하죠. 그래서 이 평평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제 형태적인 부분을 이 명굴절역식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 이제 박스에 있는 명굴절역식에다가 이제 넣어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굴절률이 1.498인 CR39의 재질과 그리고 굴절률이 1.76인 초고굴절의 재질을 가지고 똑같이 플러스 6디옵터의 렌즈를 만든다라고 했었을 때 만들어지는 렌즈의 이제 곡률 반경값이 좀 다르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위에 명굴절역식을 아주 조금 변형된 형태로 이렇게 이제 넣어가지고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는데, 여기는 이제 밀리미터니까 디옵터로 환산하기 위해서 1000을 곱해준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플러스 6디옵터의 렌즈를 만드는데 저굴절인 굴절률이 1.498인 CR39로 만들었었을 때는 이제 파이가 83mm로 이제 만들어지고, 초고굴절인 1.76으로 만들었었을 때는 파이가 127mm로 만들어지는 거죠. 훨씬 더 곡률값이 이제 평평해지는 것을 수치적으로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굴절률 렌즈에 있어서 형태적인 특징을 또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고굴절률 렌즈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확인도 해봤지만 커브가 얕은 평평한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굴절률이 높으면 높은 재질을 선택할수록 렌즈의 커브도 평평해진다라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글전류 렌즈의 특징을 하나씩 정리를 해보면, 일단 고글전류 렌즈라고 하면은 굴절률이 높은 렌즈를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플라스틱 렌즈랑 유리 렌즈의 이제 고굴절류 렌즈, 초고굴절 렌즈의 어떤 그 범위를 나누는 기준이 좀 다르죠. 왜냐하면 나오는 범위 자체가 달라서. 그래서 이제 이건 플라스틱 기준으로 해서 굴절률이 1.6 이상인 경우에 고굴절류 렌즈다라고 저희가 이제 구분을 해볼 수가 있고요. 굴절률이 높은 렌즈 같은 경우에 아외수가 낮았었죠. 이제 또 다르게 말하면 분산능이 크기 때문에 색분산이 크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비교적 상이 좀 흐린 상이 얻어진다. 상의 흐림이 얻어진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고굴절률 렌즈는 이제 기본적으로 밀도가 높은 그런 재질의 렌즈가 고굴절률이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이 높다, 무겁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가 식을 통해서도 확인해 봤지만 형태적인 부분에 있어서 굴절률이 높을수록 좀 형태가 커브가 얕고 평평한 그런 형태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도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가장 고굴절률을 사용하는 문제의 주 목적이 되겠죠. 얇아진다. 똑같은 굴절력의 렌즈인데 조금 더 얇게 쓸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단 굴절률이 높은 렌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체적인 두께의 어떤 경감을 기대하기보다는 마이너스 렌즈 같은 경우에는 주변부가 좀 얇아질 수 있어요. 뭐 전체적으로 다 얇아지는 건 맞는데 실제 이제 시감적으로 느끼는 그런 게 마이너스 렌즈가 얇아지는 것에 대한 어떤 만족도는 있을 수 있지만 실제 중심부에 대해서 이제 쓰는 사람이 굉장히 얇아졌다라고 느끼기는 조금 힘들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플러스 렌즈 같은 경우에는 중심 두께가 얇아졌다라는 것을 이제 좀 효과적으로 이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변부에 대한 어떤 얇기의 경감은 조금 느끼기엔 좀 이제 부족하다. 그래서 고굴절 렌즈는요, 얇아지는 건 얇아지는데 실제 굴절력이 낮은 그런 도수에서는 선택을 했었을 때도 크게 이점이 없습니다. 최소 마이너스 4디옵터 플러스 마이너스 4디옵터 이상이 됐었을 때 두께가 좀 얇아졌구나 라고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두께 경감을 기대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렌즈에서는 그 이제 얇아짐이 주변부에서 좀 확인하실 수가 있고 중심부에서 조금 확인하기 힘들다. 그리고 플러스 렌즈는 중심부에서는 좀 확인이 가능하겠으나 주변부에서 얇아짐에 대해서 인지하기는 조금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굴절 렌즈 같은 경우에는 밀도가 높다 보니까 염색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플라스틱 렌즈 같은 경우에는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염료 착색법이잖아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이제 염료 착색법으로 이제 착색한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밀도가 너무 높으니 염료가 들어갈 자리가 잘 없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렌즈들마다도 조금씩 다르지만 1.74의 어떤 그 초고굴절 렌즈에서는 염색이 안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1.67까지는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1.74인 경우에는 회사마다도 염색이 불가하다라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굴절률이 높은 플라스틱 렌즈 같은 경우에는 염료 착색법에 의한 착색이 좀 힘들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굴절률과 반사율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지금 밑에 반사율 구하는 공식인데요. 그래서 굴절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반사율도 커진다. 결과적으로 투과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이 어두워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두워진다. 그래서 이제 반사율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투과율이 떨어지는 거죠. 100이 있었을 때 반사율이 10이면 90밖에 안 들어오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상이 어두워 보이니까 안 좋잖아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시력 보정용 안경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반사를 최소한도로 해서 좀 이제 투과율을 최대한 이제 높여주는 게 좋으니 고굴절 렌즈에서는 반사 방지 코팅, AR 코팅이 필수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특징이 있었었고, 그리고 9번과 10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참고로 이제 읽어주시면 되겠는데, 얇아지는 거 맞고, 근데 사실은 이제 얇아져서 왜곡이 이제 발생할 정도는 조금, 좀 쉬울 수는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얇아짐에 따라서, 이제 그런 이제 의미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절삭 가공 했었을 때 악취가 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글전류 렌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께가 얇아지긴 하지만 사실 전체적인 두께보다는 이제 뭐 마이너스 렌즈에서는 주변부, 플러스 렌즈에서는 중심부에서의 어떤 두께 경감에 좀 효과적인 그런 렌즈고, 굴절률이 높아질수록 광학적으로는 조금 불안정하다. 뭐 상도 어두워지고 상도 흐려지고, 그죠? 그래서 그런 특징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내용도 참고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굴절력이 큰 안경, 그러니까 도수가 큰 안경을 쓰게 되면은 여러 가지 불편 사항들이 많죠. 일단은 두꺼워지니까 미용상 좋지 않고, 그 두꺼워진 만큼 무겁습니다. 그죠? 그리고 가공했었을 때도 특히 마이너스 렌즈는 주변부가 두껍다 보니까 삼각을 세웠을 때 이제 특히 이렇게 삼각이 이렇게 밖으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두께감이 너무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미용상도 좋지 않고, 근데 그런 삼각의 그 면 때문에 반사도 더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더욱더 보기가 안 좋다라는 거죠. 뱅글뱅글 돌아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좀 미용상으로도 안 좋고 시각적으로도 좋지 않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굴절력이 크면은 수차도 더 커지잖아요. 그래서 주변부로 갈수록 수차가 더 커지다 보니까 물체가 왜곡되어 보이는 그런 현상도 커지고요. 그리고 안경 배율 변화에 있어서 마이너스 렌즈를 썼을 땐 축소율, 플러스 렌즈를 썼을 땐 확대율이 더 커지다 보니까 실제 자기의 어떤 뭐 안경을 썼었을 때 내 눈의 크기가 실제보다 작아 보이거나, 마이너스 렌즈 같은 경우에는 얼굴 윤곽도 이제 조금 더 축소돼가지고 코 방향으로 쏠려 보인다거나 이런 이제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미용적으로 굉장히 안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플러스 렌즈는 반대고요. 이런 이제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문제가 되는데, 이런 거에 있어서 두께의 경감을 기대하기 위해서 고글절 렌즈를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사실은 고글전류 렌즈를 선택하기보다는 두께의 경감을 위해서는 안경테의 작은 걸 선택하는 게 가장 우선이 돼야 되겠죠. 가장 효과적인 부분이고, 광학적으로도 이렇게 작은 안경테를 선택을 하는 것이 좋아요. 왜냐면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이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수차가 커지니까 뭐 상 흐림이나 아니면 왜곡이나 이런 게 커지니 그런 부분들을 차라리 제거한 작은 안경테가 가장 효과적인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전간거리를 조금 짧게 하면 마이너스 도수가 좀 더 커지겠죠. 그죠? 플러스 도수는 적어지겠지만, 그런 식으로 어떤 이제 조정도 조금 일어날 수 있겠지만, 사실 가장 효과적인 선택 방법은 이제 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다가 조금 더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작은 테, 뭐 원하는 어떤 기호를 고려하지 않고 작은 테만 선택하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고글전류 렌즈를 선택하는 방법, 그리고 후에 살펴볼 비구면 렌즈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부분 렌즈의 두께는 렌즈의 재질을 고글전류 소재로 만들게 되면 얇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고글전류 소재를 사용을 하게 되면 렌즈의 뒷면, 즉 마이너스 면의 공률을 크게 하지 않고도 렌즈 전체의 굴절력을 강하게 할 수 있어서 주변부의 두께를 줄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두께 경감 효과는 렌즈 소재의 굴절률이 클수록 더 좋겠죠. 굴절률이 높은 거 선택하면 좀 더 얇게 만들 수가 있고, 이때 마이너스 렌즈 같은 경우에 가장자리, 플러스 렌즈는 중심부의 두께를 보다 더 얇게 하는데 효과적인 렌즈가 고굴절률 렌즈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고글전류 렌즈를 만들 때 사용되는 이제 재료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몇 가지 재료에 대해서만 여기에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리 렌즈에 있어서 고글전류를 만들고자 할 때는 실리콘이나 티탄이나 바륨, 납 이런 것들을 첨가해서 굴절률을 높이게 되고요. 플라스틱 렌즈에서는 알리에스터, 폴리이소시아네이트, 폴리디올 이런 것들이 고글전류 렌즈를 만들 때 주로 사용되는 재료이다까지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도 중요한 부분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자, 고글전류 렌즈의 단점은 굴절률이 높다 보니까 아배수가 작다, 분산능이 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상해 선명도가 떨어진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광학적으로는
좋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선명도가 떨어진다. 자, 그리고 밑에 고골절류 렌즈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두께가 얇아져서 부피가 줄어든 만큼 비례해서 무게가 줄어들지는 않는다. 그래서 고골절류 렌즈는 이제 뭐 중굴절, 저굴절률의 어떤 재질에 있어서 동일 면적에 대해서는 좀 더 무겁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얇아지긴 하지만 얇아지는 그 면적에 대해서 비중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반드시 얇고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굴절률이 큰 소재로 된 이런 재질은 이 반사율이랑도 큰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표면 반사율이 컸었죠. 굴절율이 클수록 반사율이 커서 결과적으로 투과율이 줄어든다. 그래서 일반 굴절률 렌즈, 그러니까 중굴절, 저굴절률 렌즈보다 반사 강선 때문에 소실되는 양이 15에서 20% 정도로 많다 보니 그래서 상이 어두워질 수 있으니까 AR 코팅, 반사 강선 억제 방막 코팅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반사줄기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조제 가공을 할 때 삼각이 뭐 중삼각 막 이런 것도 있지만 굴절력이 높은 렌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주변부가 많이 두꺼울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마이너스 렌즈의 경우에 그런 경우에 고삼각 있죠? 고삼각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고삼각을 세우고 아니면은 평삼각, 무태에서나 아니면 반무태에서 이용되는 평삼각으로 세워서 반사를 최대한 줄여주고 그 부분에 반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검은 칠을 해서 조금 그런 부분을 갖다 조금 보완을 해주면 조금이나마 이제 반사에 의한 두께가 더 두꺼워 보인다거나 시각적으로 좀 보기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을 갖다 좀 보완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두께 경감 효과를 보려고 할 때는 손님에게 먼저 렌즈 삽입부의 크기가 작은 테를 이제 권해주시는 게 가장 우선적으로 돼야 될 부분이고요. 이게 가장 효과적이죠. 그죠? 두께 경감뿐만이 아니라 광학적으로도 안정적이니까요. 거기에 더불어서 고골절류 렌즈와 비구면 렌즈를 저희가 선택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두 가지 중에서는 비구면 렌즈를 선택하는 것이 더 우선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조금 더 이제 광학적으로도 그리고 전체적인 두께면에 있어가지고 더 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선택할 사항은 비구면 렌즈를 선택하는 것이 좋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옵션으로 고골절류 렌즈를 쓰시는 게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권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낮은 도수의 낮은 굴절력의 어떤 도수값을 갖는 경우에는 굳이 고굴절류 렌즈를 선택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최소 플러스 마이너스 4디옵터가 넘는 그런 경우에 고굴절류 렌즈를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내용도 조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골절류 렌즈와 관련한 몇 가지 문제 한번 퀴즈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골절류 렌즈는 고도의 굴절 이상 안에서 렌즈 전체의 두께 얇아짐을 효과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거는 뭘로 하면 될까요? 효과적으로 기대할 수 있지 않죠. 그죠? 실제 고골절류 렌즈가 두께가 얇아지는 건 맞지만 전체 두께가 얇아짐을 갖다가 실제 착용하는 사람이 느끼기엔 조금 힘들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체 두께가 얇아지는 것을 효과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렌즈는 뒤에 살펴볼 비구면 렌즈에서는 이제 기대해 볼 수가 있겠지만 고골절류 렌즈에서는 마이너스 렌즈에 있어서 가장자리 부분 그리고 플러스 렌즈에 있어서 중심 부분에서의 어떤 두께 얇아짐을 좀 이제 효과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고골절류 렌즈의 경우 염색이 어렵다. 그죠? 고골절류 렌즈 같은 경우에 특히 플라스틱, 유리 같은 경우에는 용융 착색법을 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염색 착색법을 쓰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실제 이제 이렇게 밀도가 높은 고골절류 재질 같은 경우에 염료가 들어가기가 조금 힘들어서 염색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원하는 컬러가 잘 안 나옵니다. 굴절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래서 너무 높은 초고골절류 렌즈 같은 경우가 좀 제한 사항이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골절 렌즈의 경우 반사율이 크죠. 그래서 반사율이 크고 그래서 투과율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반사를 억제하는 반사 방지막 코팅이 필수적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고골절류 렌즈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비구면 렌즈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구면 렌즈는 아스페릭 렌즈라고 해서 이제 ASP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이 비구면 렌즈가 나오게 된 배경을 보게 되면은 종래에 사용했었던 구면 렌즈, 즉 렌즈의 전면과 후면이 하나의 공률값으로 이루어진 이 구면 렌즈에서 발생했었던 구면 수차, 이 형태적인 부분에 의해서 발생됐었던 구면 수차를 제거하기 위해서 나오게 된 형태가 비구면 렌즈죠. 구면 렌즈 때문에 상이 흐려지고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왜곡 수차도 커지다 보니까 원래 그 이제 물체 형태가 아니라 좀 왜곡된 형태로 보였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중심에서 주변으로 갈수록 그 현상이 더 커지는데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줄이기 위해서 이제 개발된 렌즈가 비구면 렌즈였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종래에 사용했었던 구면 렌즈에 있어서 중심부가 아니라 주변부에 이제 광이 들어왔었을 때 발생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쭉 이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이제 조제 가공을 할 때는 이 사용하고자 하는 착용자의 동공 중심이랑 강 중심이랑 이렇게 일치시켜서 조제 가공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실제 이제 딱 광중심의 시선이 고정된 상태는 아니죠. 그래서 그리고 뭐 고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시야 범위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내가 봤었을 때 이 렌즈의 강중심 외에 주변부도 다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이런 구면 형태의 어떤 렌즈를 착용하게 되면은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가면 갈수록 굴절력의 값도 커지고 마이너스는 더 큰 마이너스 값으로 플러스는 더 큰 플러스 값으로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광이 들어왔었을 때 상점의 위치가 중심부랑 다른 위치에 결상이 되고 그리고 뭐 축소율 혹은 확대율이 좀 달라지다 보니까 좀 상이 흐려 보이고 왜곡되어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에 의해서 조금 보는 상의 질이 떨어진다. 그래서 비구면화를 해서 중심부랑 주변부가 거의 동일한 굴절력 값을 가질 수 있도록 한번 설계를 해보자 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설계를 했었을 때 우리는 어떤 이점을 얻을 수 있는지 이제 밑에 여러 그림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 그림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4디옵터의 구면 렌즈랑 그리고 플러스 14디옵터의 이 렌즈를 비구면 처리했었을 때 이제 보여지는 상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구면 렌즈는 이제 실제 광중심엔 딱 원하고자 하는 플러스 14디옵터가 들어있지만 요런 형태 공률값이 더 커지잖아요. 주변부로 갈수록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변부는 플러스 14디옵터보다 좀 더 큰 플러스 값을 가지는 거죠. 뭐 플러스 15디옵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요 주변부에서 들어온 광은 굴절 값이 더 크다 보니까 원래 맺고자 하는 이 상점의 위치가 아니라 좀 더 앞쪽에 이렇게 결상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상점이 하나로 이렇게 모여야지 보다 선명한 상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다 보니까 상이 흐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상의 질이 떨어지다 보니 중심부랑 주변부랑 거의 동일한 굴절력 값을 가질 수 있게끔 공률 값을 여러 개로 이렇게 처리를 한다. 하나의 공률 값이 아니라 여러 개의 공률 값을 갖는 이런 비구면 처리를 한 형태가 바로 이 비구면 렌즈인 거죠. 그래서 주변부에 들어온 광선도 원하고자 하는 상점의 결상이 될 수 있게끔 공률 값을 처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전면이랑 후면이랑 딱 더했을 때 원래 가지고자 하는 14디옵터를 가질 수 있게끔 여러 개의 공률 값으로 처리를 하는데 아무리 많이 해도 사실은 딱 14디옵터 원래 맺고자 하는 그 위치에 다 하나로 결상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조금은
이제 앞서보다는 훨씬 더 이 차이값이 줄어든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다 더 선명한 상을 얻을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중심부랑 주변부의 굴절력 값이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면 이런 경우는 플러스 값이 주변부로 갈수록 더 커지니까 확대율이 더 커지잖아요. 그래서 원래 형태에 비교해서 주변부로 갈수록 확대율이 이렇게 커지다 보니 이런 왜곡 현상, 실패 형태의 어떤 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제 비구면 처리를 하게 되면은 중심부랑 거의 유사한 굴절력 값이 주변부에도 분포를 하니까 원래의 모습 그대로 보이겠다. 이런 것들을 좀 얻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여러 그림도 이제 실제 이제 시계를 바라봤었을 때 물체의 모습이 구면 렌즈를 통해서 봤었을 때와 비구면 렌즈를 통해서 봤었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차이를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림이 아래쪽에 있으니까요.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체크를 해 두시도록 할게요. 주변부에서의 상의 흐림과 일그러짐은 렌즈의 구면 수차와 그에 따른 왜곡 수차에 의한 것이다. 요거 때문에 이제 발생을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유효 강선 속 가운데 광학 중심점으로부터 먼 곳에 부딪혀 들어온 강선일수록, 그러니까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크게 굴절하여 마이너스는 더 마이너스 값이 더 크게, 플러스는 더 플러스 값이 더 크게 굴절력 값이 분포를 하다 보니까 물체로부터 온 빛 에너지가 흩어져서 결국은 상의 흐림을 만들게 된다라는 것이고,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선택한 방법이 하나의 렌즈인데 곡률값을 여러 개 준 비구면 렌즈를 통해서, 비구면의 형태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밑에 한번 줄을 그어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구면 렌즈란 무엇이냐? 이렇게 주변부의 명굴절력을 연속적으로 변화시켜서 구면 수차를 줄인 렌즈를 비구면 렌즈라고 한다. 그래서 이 비구면 렌즈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의미로는 주 목적은 구면 수차를 제거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구면 수차를 제거하기 위해서 렌즈 한 면을 비구면으로 한 렌즈를 뜻한다. 그러니까 그 곡률 값이 이제 적어도 2개 이상인 거죠. 그리고 지금 실제 이러한 비구면 렌즈는 점진적으로 굉장히 많은 곡률 값을 가진 그런 렌즈의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비구면 처리를 하면 할수록 보다 더 이제 선명한 상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정밀도의 차이라서 렌즈의 질적인 부분을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비구면 렌즈는 곡률 값이 이제 2 이상인 렌즈,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구면 렌즈의 이제 특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비구면 렌즈는 굉장히 장점이 많은 렌즈였었잖아요. 자, 비구면 렌즈는 주변부의 수차를 줄여서 상해 선명도를 높일 수 있었죠. 그리고 부수적으로 왜곡 수차도 줄어들어서 상의 일그러짐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가 있었었고요. 그리고 이 비구면 렌즈를 만드는 그 이제 과정을 보시게 되면 형태적인 변화를 준 거잖아요. 고골절류 렌즈는 재질적인 변화잖아요. 기본의 자기의 물성 변화를 준 거고, 이 비구면 설계는 형태적인 변화를 줬었죠. 깎아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주변부뿐만이 아니라 중심부의 두께까지도 얇아지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얇아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죠. 전체적으로 얇아지고 다 가벼워진다. 자, 그래서 중심 두께를 얇게 할 수 있는 점이 바로 비구면 렌즈의 상품적 특징이다. 얇아지기 때문에 가벼워지고요. 그래서 굉장히 착용했었을 때 만족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형태적인 부분도요, 이렇게 깎아서 만들었었을 때 조금 평평한 그런 형태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미용적 효과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표는 이제 비구면 렌즈랑 일반 구면 렌즈 두께 비교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비구면 렌즈 같은 경우에는 고굴절률 렌즈랑도 조금 비교를 해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 비구면 렌즈의 원래 목적은 구면 렌즈를 줄여서 상해 선명도를 갖다가, 구면 수차를 줄여서 상해 선명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설계된 렌즈이기는 하지만 두께 경감도 있었었잖아요. 근데 비구면 렌즈는 전체적으로 다 두께가 얇아지고
가벼워진다였어요. 자, 반면에 고글 전류 렌즈 같은 경우에는 두께가 얇아지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기대하실 수 있는 부분이 마이너스 렌즈는 가장자리 플러스는 중심부의 두께가 좀 얇아질 수 있고 무게는 가벼워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고도의 굴절 이상 아닌 경우에는 고글 전류 렌즈보다도 비구면 렌즈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권장해야 된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표에서는 이제 비구면 렌즈가 중심 두께뿐만이 아니라 주변부랑 중심부 두께가 다 이제 얇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표이고요. 당연히 굴절력 값이 크면 클수록 더 효과적으로 이런 이제 두께 및 이제 무게까지의 어떤 경감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표입니다. 그래서 비구면 렌즈는 사실은 단점이 없죠. 장점밖에 없는 그런 렌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비구면 렌즈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요것과 관련한 퀴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반적인 구면 렌즈 SP, 스페릭 렌즈, 구면 렌즈에서 발생되는 대표적인 광학적 문제점 이렇게 하면은 구면 렌즈이기 때문에 구면 수차가 있고 그 다음에 광학적 문제점이기 때문에 왜곡 수차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차 부분에 있어서 비구면 처리를 하면 이런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된다라고 했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구면 렌즈는 ASP로 표기를 하는데 이 비구면 렌즈의 정의를 보게 되면 일반 구면 렌즈는 곡률 값이 이제 하나죠. 전면 하나, 후면 하나. 그렇지만 비구면 렌즈는 하나가 아니다. 적어도 이 곡률 값이 둘 이상의 렌즈를 의미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는데 이제 요 보시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래의 보기 중 비구면 렌즈를 모두 고르세요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비구면 렌즈의 정의를 생각해 보면 한 렌즈인데 곡률값이 둘 이상인 렌즈, 2개 이상의 어떤 곡률값을 가진 렌즈를 비구면 렌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조금 전에 저희가 살펴봤었던 이 비구면 렌즈 ASP로 표기하는 비구면 렌즈가 맞고 이거 외에 이제 원주 렌즈는 한쪽 방향에만 굴절력이 있는 이제 실린더 렌즈를 원주 렌즈라고 하죠. 이 원주 렌즈. 그럼 이것 역시 이 경선 방향에 따라서 굴절력 값이 다르다 보니까 곡률 값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 역시 비구면 렌즈에 포함이 됩니다. 또 다초점 렌즈라고 하면은 뭐 이중 초점 렌즈, 삼중 초점 렌즈가 다초점 렌즈에 이제 속하는데 요것도 보면은 원거리부, 근거리부 도수가 다르잖아요. 그럼 곡률 값이 둘 이상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역시 비구면 렌즈에 포함이 되는 렌즈입니다. 자, 그리고 누진 굴절력 렌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곡률 값이 점진적으로 변하는 그런 렌즈의 형태거든요. 그래서 요거 역시 비구면 렌즈에 포함이 되는 거고, 프리즘 렌즈 역시 비구면 렌즈죠. 그죠? 곡률 값이 이제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비구면 렌즈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비구면 렌즈 했었을 때는 조금 전에 저희가 살펴봤었던 요런 비구면 렌즈를 비구면 렌즈라고 그냥 통상적으로 불러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요거는 회전 대칭형 비구면 렌즈라고 합니다. 대칭적이잖아요. 대칭형 비구면 렌즈라고 하고, 요런 형태는 어쨌든 곡률 값이 둘 이상이기 때문에 비구면 렌즈라고 하는데, 요런 형태를 회전 비대칭형 비구면 렌즈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고, 이제 통상적으로 그냥 비구면 렌즈라고 했었을 땐 이 회전 대칭형의 이 비구면 렌즈를 그냥 우리가 비구면 렌즈다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구면 렌즈까지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